자, 잘 쉬셨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영상을 찍기로 하겠습니다. 재생공학에서 중요하게 보는 3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세포 소스에 대한 거죠. 그 중에 세포 소스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줄기세포입니다. 자, 그러면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개념으로 출발하는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이번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학에 사용하는 줄기세포의 특징 같은 것들을 설명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배아줄기세포하고 성제줄기세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장단점들을 몇 가지 열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연구에 문제가 됐던 여러 윤리 문제에 대한 것들이 설명이 되면 좋겠죠. 예전에 이제 황우석 박사님 덕분에 생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줄기세포는 휴먼 엠브리오 스템셀, 수정란에서 만든 스템셀, 이것들을 첫 번째로 확립한 해가 1998년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오래된 것 아니죠. 한 20년 정도 좀 지났을 거고요.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사이언스지에 이제 게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있는, 윌 멋이라고 하는, 톰슨이라고 하는 이분에 의해서 첫 번째로 이스타블리시가 됐고요. 어떤 과정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죠. 배아가 수정이 되면 할구 분열을 해서 착상 직전 단계까지 이제 발전을 합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배반포 또는 블라스토시스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착상이 되면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고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되는 형태죠. 이렇게 착상 직전에 있는 배반포 안에 이쪽에 이제 이너 셀 매스, 이거를 배아 줄기세포 또는 내부세포 덩어리라고 하고요. 이 내부세포 덩어리를 끄집어내서 바깥쪽에서 키웠더니 계속 증식을 하고, 그리고 이 녀석이 생체의 여러 다분화성에 대한 능력들을 갖고 있는 형태로 발전을 하더라 라고 하는 개념들이죠. 여기에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할구 하나하나는 끄집어내면 다 개체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세포가 분할하면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할지 역할을 부여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역할을 부여받게 하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역할 부여가 크게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하나는 몸으로 되어 역할을 부여받을 내부세포 덩어리, 그 다음에 태반을 형성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을 바깥쪽에 있는 녀석들. 따라서 이쪽에 있는 내부세포 덩어리로 분할을 해서 만들면 우리 사람의 여러 조직들은 분화 가능하지만 얘가 이제 분화가 불가능한 것들이 뭐냐면 태반은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역할이 이미 그때 부여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녀석들은 계속 발전을 하면서 너는 심장의 역할을 해라, 너는 신장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받으면서 세포가 점점 분화되어 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분화 직전에 있는 단계에 있는 세포들을 여러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로 분화 가능하다, 그래서 줄기세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신체 안에서도 모든 세포의 종류로는 불가능하지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정도의 세포 정도는 분화가 가능한 형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체 줄기세포 또는 퇴출해서 꺼내면 퇴출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분화능에 대한 설명을 하게 되냐면, 세포는 분화능에 따라서 분류하는 체계들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들을 보시면 세포가 우리 마지막 단계에 있는 세포들 있죠. 피부세포 또는 여러 가지 간세포 이런 것들이요. 얘네들은 유니포텐트한 분화능을 갖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랑 똑같은 녀석만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보다 이제 두세 개의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멀티포텐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헤마토포이에틱 스템셀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혈소판도 만들 수 있고요.
적혈구도 만들 수 있고요. 또 백혈구도 만들 수 있는 분화능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멀티포텐트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플로리포텐트 능력을 갖고 있는 것들은 다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녀석은 우리 몸이 갖고 있던 거의 모든 리니지의 세포들을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엠브리오닉 스템셀이 여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좀 전 슬라이드에 설명드렸을 때 엠브리오 스템셀이 못 만드는 게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반은 만들지 못한다. 이유는 엠브리오 스템셀은 그때쯤 그 몸을 만들어라고 하는 역할 규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태반까지도 가능한 형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녀석은 뭐라고 부르냐? 토테포텐트를 갖고 있다고 부릅니다. 만능성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고요. 이거는 태반을 포함한 모든 신체 구조를 다 만들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분화능으로 이 개념들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토티포텐트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 플로리포텐트의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들, 멀티포텐트, 유니포텐트 이렇게 나눠서 세포 분화능을 설명한다 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면 아까 그 수정란이 이제 분화를 할 때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세포계하고 이 바깥쪽이 역할이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나눈 이너셀 매스는 플로리포텐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큘러 시스템이나 너버스, 이뮨 시스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근데 문제는 태반을 형성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역할 분화 받기 전의 할구들, 얘네들은 토티포텐트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두 할구가 떨어져서 각각으로 태아 발생을 한다면 일란성 쌍둥이가 나오는 그런 개념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쪽에 이미 그 분화되어 있는 세포들은 자기 것들밖에 못 만들기 때문에 얘네들은 유니포텐트한 세포들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배아줄기 세포 그리고 그 우리 탯줄에서 나오는 제디열 줄기세포 그리고 성체 줄기세포 이 각각들을 얻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장단점에 대한 큰 단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아줄기세포는 태반을 빼놓고는 다 만들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죠. 문제는 그 태아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파괴시켜야 되기 때문에 생명윤리에 대한 문제들은 남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수정란으로 이걸 만드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면역 거부 반응의 문제는 여전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분화나 이 증식에 대한 것들을 조절하지 못하면 암 발생 가능성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는 실험실 수준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 회사에서 그 약의 독성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검토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디열이나 성체줄기 세포는 그 획득이 용이하죠. 그리고 자신의 세포로 그 추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꺼낼 수 있는 세포 수가 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한정된 측면들 때문에 대량 생산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들로 인해서 그 어떤 것들이 더 유용하다라고 하는 그 논쟁들이 초창기에 되었다고 보시면 되죠. 이런 개념들의 중요한 그 포커스들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저희가 그 수정이 되고 나면 이렇게 이제 세포가 역할을 부여받고 더 분화하면 이제 더 역할을 부여받아서 너는 뇌가 되라, 너는 심장의 역할을 부여해라, 너는 폐가 되라, 너는 뭐 위장관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다양한 조직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런 그 역할을 하는데 에피제네틱 요소가 중요한 그 관여가 있다라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있는 세포를 만약에 이 상태로 돌릴 수 있다면 이 돌린 세포는 다시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퀘스천을 하게 되죠. 근데 초창기에 사람들은 한번 분화된 세포는 갈 수 있어도 이 거꾸로 되는 것들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안 윌머시라고 하는 영국 이분이 주로 이쪽에서는 그
머리가 좀 없는 분들이 연구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톰슨도 그랬고 이안 윌못도 그랬고 저도 이제 그 윗머리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 빠지고 나면 저도 이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담인데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 이 친구의 엄마의 그 유방이죠. 유선 세포를 떼내서 그 세포를 가지고 그 얘를 만들어냅니다. 이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동물을 복제했다라고 하는 것들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과학자들은 어떤 거에 관심을 가졌냐면 한번 분화된 녀석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들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소마틱 셀로 개체를 만들었어? 어라? 가능하네? 라고 하는 그 개념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이안 윌못이 거기에 이제 반응들을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답변들을 해가지고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에서는 동물이 복제됐으니 사람도 복제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오히려 이슈가 됐던 측면이 있죠. 저희 과학자들은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거꾸로 돌릴 수 있다고? 이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어떤 그 개념들이 생겼냐면 그러면 소마틱 셀을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다능성, 플로리포텐트가 되어 있는 그 엠브리오 스템셀, 라이크 셀로도 바꿀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개념들이 생겼고 그 앞쪽에 있는 이러한 그 복제에 대한 기법들 말고 어떠한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도입을 하면 되지 않을까에 대한 컨셉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걸 리프로그래밍 팩터라고 합니다. 거꾸로 프로그래밍을 돌린다라는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 리프로그래밍의 개념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 돌리를 만들었을 때에 대한 컨셉입니다. 그 돌리는 유선 세포를 이렇게 난자에 있는 핵을 제거하고 이 EN 난자의 핵은 N이죠. EN이라고 하는 핵들을 도입을 해서 복제 기법들을 쓰면 이 녀석이 리프로그래밍 되더라. 얘 그 유선 세포가 다능성을 갖고 있는 스템셀의 형태로 바뀌더라. 이거였죠. 근데 얘는 그 문제는 그 에그 그 난자를 파괴되는 문제점들이 생기고 이 확률들이 굉장히 낮은 비율이었습니다. 0.2% 이하의 비율이었어 가지고 문제가 조금 되죠. 그리고 또 하는 방법들은 이미 그 스템셀하고 그 완전히 분화되어 있는 소마틱 셀들을 퓨전을 시키면 이 소마틱 셀에 있는 부분들도 그 스템셀의 형태로 바뀌더라.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팩터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영향을 줘서 그래서 퓨즈된 세포들도 리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문제는 포엔이 되기 때문에 뭐 실생활에서 임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포에 어떠한 외부에 있는 요소의 팩터들을 가해 가지고 이러한 스템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좀 더 그 난자를 파괴하지 않고도 그리고 배아 수정란을 파괴하지 않고도 윤리적 문제를 극복한 상태의 형태로 갈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 하나의 그 화두가 던져지게 되죠. 이런 화두가 던져지면서 황우석 박사 팀이 그것들을 만들기 전에 그 역분화를 시켜내는 핵의식 개념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컨셉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그 환자의 그 피부에 있는 세포들을 떼어내서 이거를 돌리를 만들었던 방법대로 핵이식을 통해 가지고 배반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배반포들에 있는 이너셀 매스를 끄집어내서 그 엠브리오 스템셀을 만들고 이 스템셀에 적절한 팩터를 가해서 원하는 세포군으로 분화를 시키면 이 고장난 그 사람의 조직을 이 완성된 걸로 리프레스먼스 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개념으로 이것들의 세라피들이 등장을 했었죠. 클로닝에 대한 것들.
그런데 이제 황우석 박사의 그 사건에 문제가 생기면서 이 윤리적인 문제의 점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난자를 파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태아가 될지도 모르는 배아를 파괴해야 된다는 측면들이 사람들한테 이슈가 되죠. 그래서 그 이슈를 해결한 게 2006년에 야마나카라고 하는 그 시냐 야마나카랑 일본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한 그 블랙스루를 만들어냅니다. 그 섬유화 세포에다가 이 야마나카 팩터라고 하는 포팩터가 있습니다. 그 OSKM 또는 OKSM 뭐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불리는 건데요. 옥트3, 속스2, CMYC, KLF4라고 하는 네 가지 팩터를 이쪽에 도입을 시켰더니 어라? 이 녀석이 프로리포텐트 능력을 갖네? 그리고 이것을 외부에서 인듀스 해가지고 만들었다는 뜻으로 이 이름을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즉 iPS 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지난한 일들을 벌입니다. 거의 3년여의 일들을 벌였고요. 이렇게 리프로브에 관계하는 거의 24개의 종류의 팩터들을 끄집어내서 24개를 해보고 23개를 해보고 22개를 해보고 뭐 이것 빼보고 저걸 넣어보고 하면서 정리된 팩터를 이제 4개로 추렸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면 이제 이거를 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 굉장히 심각한 그 빈혈을 앓고 있는 환자로부터 그 문제가 되는 세포들을 끄집어내고요. 그 세포에다가 그 지금 개발되어 있는 포팩터로 스템셀의 형태로 만들어내고 얘네들을 분할을 시키면서 그 유전적인 부분들을 유전자 치료의 방법으로 치유를 하고 이렇게 콜렉트된 iPS 셀을 적절한 원하는 세포군으로 분할을 시켜서 도입을 하게 되면 이것들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세포 치료제에 대한 적용으로 디벨롭된 사례들입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논문이 발표가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사람에서도 이렇게 만든 iPS 셀 가지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 유럴, 카디악, 헤파틱, 또 판크레아틱 세포들을 만들어서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적용하거나 또는 그렇게 가지는 못하더라도 실제로 약들을 임상에 시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사람한테 실험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죠. 대신 사람하고 동일한 세포군에다가 드럭 스크리닝 형태로도 가능하겠다라는 측면들로 세포 치료에 대한 영역들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포팩터에 대한 부분들로 리프로그래밍에 대한 개념들이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케미컬로 이런 부분들을 그 분화하기 전 단계의 세포군으로 바꾸는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세포 스크리닝을 하게 됐고요. 그 화학 케미컬, 스몰 모리큘 중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한물질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이름을 리버신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리버신을 처리를 하게 되면 머슬셀로 완전히 분화된 세포가 그 머슬 전 단계에 있는 프로제니터 셀로 역분화가 일어나고요. 그런 녀석들을 다시 분할시키면 아디포제네시스 또는 오스테오제네시스라고 하는 세포군으로 그 할 수 있는 형태까지도 발전을 해 오게 됐죠. 이렇게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마치 스템셀만 세포치료에 대한 영역들로 생각하는데 그 전에 또 이미 골수를 이식한다거나 피부 세포를 만들어서 이식한다거나 또는 췌장에 대한 일부를 이식한다거나 또는 각막을 이식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미 그 세포 또는 조직 치료의 영역들에 포함되어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스템셀이 등장하고 나서 그 약품의 개발에 쓴다거나 또는 다양한 그 치료의 영역들로 이제 발전하는 형태로 변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국내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뭐 회사들, 지금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겁니다. 메디포스트라든가 파미셀 이런 것들이 좀 유명한 상태에 있고요. 그 여러 가지 뭐 어덜트 스템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이런 질환들에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외에서는 조금 더 많은 형태로 돼서 임상에 지금 도입이 되어 있는 형태가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조금 더 많은 허가들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2015년도 상황에서 허가 사항들을 보게 되면 파미셀에서 자가골수 이식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쭉 나가서 각막에 대한 부분들까지 허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영역들로 들어왔다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 캘린더에 이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자료들은 한 번쯤 좀 긴 자료이긴 하지만 꼼꼼하게 읽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시장 변화라든가 세포치료제 개념 개발 현황, 그 해결해야 될 이슈들, 이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 파일입니다. 17년도에 만든 파일이고요. 그러면 이 파일의 그 내용들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여러분 실험 문제에도 출제할 거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읽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2017년도 현재 그 글로벌 매출액 탑 10의 의약품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양리학에서 그 초반에 배웠던 화학 합성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들은 2개만 현재 남아 있고요. 나머지들은 다 단백질, 클론, 합성 제제들, 백신, 제조합 그 단백질로 그 신약의 흐름들이 이제 단백질 의약품 형태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읽으셔야 할 것들은 이러한 주목받는 바이오 의약품 체제 중에 지금 현재는 이중항체라든가 항체 약물 결합체 정도가 성장을 하고 있지만 곧 그 RNA 그 마이크로 RNA 치료제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다음에 세포 치료제 이런 관점의 녀석들이 점점 성장을 더 시장 규모가 커가고 있어서 이제 조만간 여러분들이 이쪽 그 치료제에 대한 영역들에 대한 컨셉과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그 병원 현장에 나가서 당황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쪽 강의를 맡으면서 문제는 이게 매년 디벨로프가 너무 빨리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약간 고역이죠. 정리를 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이 그 확실하게 컨펌돼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형태들만 또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좀 매년 좀 고역을 치르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그 현재의 상황들을 익히는 것들이 중요해서 그 고역을 뭐 즐겁게 치르고 있습니다. 세포치료제의 개념들은 이제는 이 파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유전자 치료제 형태로만 접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포 치료제 형태로만도 접근을 하고 있고 그것 이외에도 2가지가 합쳐져 있는 지난번에 엑스비보라고 말씀드렸죠. 고장난 세포를 끄집어내서 유전자 조작을 하고 그 치료하는 영역들 이런 영역들까지도 같이 보셔야 된다라는 측면들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포치료제의 개념들은 이 유전자 치료를 포함한 형태들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대한 영역들을 좀 보시면 줄기세포 치료의 영역에는 배아줄기세포, 인듀스드 플로리포텐 스템셀이라고 하는 역분화 줄기세포, 어덜트 스템셀 이런 것들이 있고 면역세포에는 T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약간의 강화된 세포 치료 형태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들은 외부에 그 재생의학적으로 피부세포나 연골세포를 만들어서 그 이러한 창상이나 흉터 이런 치료에 대한 형태들까지도 그 포괄적으로 세포치료제 유형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치료 개발 현황은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하는 게 있고요. 면역세포 치료제 이용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허가들에 대한 것들이 그 사람들 또는 나라마다 좀 다른 차이들을 갖고 있게 되죠. 참여 기업들이 뭐 한국에서는
메디포스트가 뭐 대표 주자고 파미셀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면역 치료제에서는 크레아진이나 녹십자 또는 뭐 NK바이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카티에 대한 부분들을 할 텐데 이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겁니다. T세포를 좀 강력하게 만들어서 다시 그것들을 환자한테 집어넣어줘서 그 종양, 항암을 좀 파괴시키는 형태로 개발되어 있는 녀석들이고요. 최초로는 이 카티라고 하는 치료제가 킴리라라고 하는 게 FDA에서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녀석들의 가격들이 비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 5억 원, 뭐 상상을 초월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다 보면 재미있는 이슈들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당연히 약들은 안전성이나 효능 측면들에 대한 고려들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약들은 약가가 너무 그 비싸기 때문에 그 생각해야 되어 있는 측면들 중에 하나가 그 상업화를 하기 위해서 약값에 대한 부분들, 치료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톡시더시를 파이낸셜 톡시더시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쪽에 보게 되면 파이낸스 톡시더시라는 용어가 지금 안 나오는군요. 예. 그 경제적인 톡시더시라는 용어를 써서 이게 그 치료는 완벽하지만 약가 때문에 사용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죠. 이것들이 이제 해결 과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혁신성이 막대하기 때문에 파급 효과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줄기세포 면역세포 치료 또는 유전자 치료 또는 뭐 단백질 제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들을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이미 단백질 제제가 아까 탑 10 중에 8개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들은 드렸죠. 그래서 이게 초창기 상태이지만 그 재생의료 측면에서 이제 생긴 지 뭐 10년에서 뭐 많이 봐도 15년 정도이지만 여러분들이 병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아마 이게 거의 메이저의 역할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에 대한 측면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이것에 관심을 가졌을 때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뭐 좀 다른 형태의 상황들로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여기 그 자료를 캘린더에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아서 찬찬히 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몇 가지 말씀들을 드리도록 하죠. 그 세포 분화에 대해서 그 블랙스루들이 이제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이런 얘기들을 드리겠습니다. 그 야마나카 그 박사가 그 난자를 파괴하지 않고 인듀스드 플루리포텐 스템셀이라고 하는 것들을 2006년도에 만들었죠. 그리고 이 야마나카 박사가 2012년도에 이거 가지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습니다. 그 발표를 하고 나서 굉장히 빠른 6년 만에 받는 노벨 생리의학상입니다. 그 얼마만큼 이 녀석이 그 사람한테 또는 인류 의료 역사에 미칠 수 있는 파괴력들을 이제 인정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야마나카 박사가 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을 때 이것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것들이 중요한 기여를 했는가 해가지고 공동수상에 대한 것들로 갔었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 뒤쪽에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공동수상 파트너고 적합한지 노벨 생리학상 선정위원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는 세포가 역분화가 돼서 그 복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첫 번째로 얘기했던 사람이 개구리에서 고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2년도 얘기합니다. 양서류에서 얘기하죠. 포유류에서는 지난 좀 전에 얘기했지만 윌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에서 1997년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엠브리오 스템셀의 퓨전을 통해 가지고 그 리프로그램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2001년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선상의 그룹에서 선택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을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그 리프로그램이 가능한 여러 가지 팩터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 마이오디라고 하는 팩터들 또는 그 아펜디아라고 하는 팩터들 뭐 이런 것들이 그것에 이제 관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 세포가 분화된 것들을 거꾸로 역분화가 가능하다. 이런 팩터들을 통해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 축이 있고요. 또 다른 축은 그 다분화성, 다능성, 분화의 다능성을 갖고 있는 프로리포텐트 능력을 갖고 있는 세포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1981년도에 마우스 엠브리오 스템셀을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1998년에 톰슨이라는 사람이 휴먼 스템셀을 발표를 했죠. 야마나카가 선정 발표가 됐을 때 기대를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은 그 포유류의 복제를 했던 이 윌못과 그리고 휴먼의 엠브리오 스템셀을 만든 이 톰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수상의 영광을 차지한 사람은 이 고돈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 그 복제 그리고 리프로그램이 거꾸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더 중요하게 쳤습니다. 두 친구가 삐졌습니다. 그래서 두 친구는 친하게 지내면서 이 두 친구들이 만든 그 저널지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만들어진 개념 중에 여러분들이 프로리포텐스를 갖고 있는 다능성에 있는 세포들이 어떤 세포로 분화할 때 사람들은 이 분화하는 게 그 이미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대로 분화한다라고 첫 번째는 이해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그 산골짜기 모델로 분화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프로리포텐스 세포를 굴러 떨어뜨리게 산골에 굴러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도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이쪽으로도 굴러 떨어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굴러 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곳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리포텐스를 갖지만 굴러 떨어지다가 일로 갈지는 거의 우연적인 요소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지금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들 그리고 일로 떨어지게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분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분화된 세포들을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프로리포텐스가 갖고 있는 첫 번째 단계로 돌리는 이거를 이제 리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을 인덕션 오브 프로리포텐스라고 해서 역분화 리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는 그 어떤 리니지로 완전히 분화된 세포를 다른 리니지로 분화되기 위해서 이 골짜기를 넘기는 과정의 개념들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리니지 컨버전이라고 하는데 교차 분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한국말로 지금 따지면 교차 분화. 여기는 분화. 여기는 역분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분화의 방향이 있고 그리고 거꾸로 올라가는 역분화의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리니지를 교차하는 교차 분화의 방향이 있다라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분화의 개념들이 이해하고 나서 이 야마나카 박사가 이제 그 인듀스드 프로리포텐스 스템셀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휴먼에서 톰슨이 또 인듀스드 프로리포텐스를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세라피에 이용할다라고 하는 야니시가 발표를 해내고 그리고 다양한 점라인 트랜스미션 같은 것들도 일어나더라. 그리고 인비보에서 다이렉트리하게 리프로그램이 가능하다. 드러그 디스커버리도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휴먼에서도 이 세라피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서 이분이 2012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게 되죠. 그러면서 공동 수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야 야마나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이분을 2007년도에 제가 처음에 학회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조금 더 친하게 지내고 사진이라도 찍어놓을 걸 지금 후회가 됩니다. 지금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죠. 일본에서 거의 그 90% 이상의 연구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iPS 셀이 왜 각광을 받고 6년 만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탔는가 살펴보시게 되면 iPS 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사람의 세포에 대한 영역들이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그 세포들 군들을 만들어내면 그 드럭 디스커버리 할 때
어떤 그 반응들이 생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한 가지들은 이 iPS 셀 가지고 실제로 그 트랜스플란테이션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들은 음, 또 다른 부분들은 리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연구에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들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할 때 그 1상은 건강한 사람, 그리고 2상은 아픈 사람의 소규모, 3상은 아픈 사람의 대규모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아픈 사람을 하기 전에 아픈 사람하고 건강한 사람 그 사이에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세포군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요. 또는 아픈 사람들의 테스트군들을 가지고 어떤 그 변형이 일어난 사람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걸로 이 iPS 셀라인들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냐 하면 그 보통 신약 개발할 때는 선도 물질을 만들고, 그리고 동물 실험을 하고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 아픈 사람 대규모에 대한 임상 실험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더라도 품목 허가가 난 다음에 시장에서 부작용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이게 시판 취소가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대표적인 게 유전적인 차이로 약물 특이 반응들인 건데, 사전에 이런 것들을 조사할 수 있으면 그 오랜 시간 대규모의 돈을 들인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없을까에 대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그 만들어진 게 그 일상에 들어가기 전에 세포를 가지고 0.5상을 만들자. 건강한 사람한테 처방을 하기 전에 건강한 iPS 셀의 세포 독성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 때 조금 나눠서, 즉 신경세포 또는 심장세포 또는 간세포 등등으로 분화시켜서 각각의 그 세포 특성에 맞는 독성들의 조사하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이거 되게 바람직하고 드라마틱한 그 양태들인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건강한 사람한테 이제 일상을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일상을 해서 건강한 사람의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2상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 1.5상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이때 1.5상에는 그 아픈 사람의 그 또는 그 인종 간의 분류들을 해서 인종별로 iPS 셀 라인에 대한 그룹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약물을 처방해서 여기에는 반응을 하는데 여기는 반응을 하지 않네 라는 것들을 밝혀내고, 그러면 반응 그룹에 있는 사람의 특성과 반응하지 않는 그룹의 사람의 특성들을 미리 알 수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애놀시킬 필요가 없게 되죠. 따라서 반응이 가능한 이상 군들만 해서 약효도 나타내고 독성도 적게 하고, 그리고 미리 반응이 없거나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음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해소하면서 이상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iPS 세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0.5상, 1.5상의 개념으로 그 굉장히 신약 개발에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그 최근에는 아마 배양육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배양육이요. 이건 한번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찾아보시게 되면 볼 수 있을 거고요. 배양육은 이렇게 소를 직접 그 키우게 되면 뭐 배변이라고 하는 배설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소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여야 되는 문제점도 나중에 생기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근육세포를 띄워내서 이 근육세포들을 대량으로 배양을 하게 되면 이 배양육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에 대한 것들입니다. 실제로 그 워킹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양을 해가지고 그 실제로 햄버거 패티에 들어가는 형태를 만들어서 그 맛 테스트를 진행을 최근에도 몇 차례 했더군요. 맛 테스트를 해보면 정말 고기하고는 좀 차별이 나지만 실제로 소고기 또는 뭐 닭고기에 대한 풍미들을 느낄 수 있다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배양육을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현재는 너무 비싸서 그 시장성이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단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낮출 수만 있다면 다른 차원의 그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벤처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3D 프린팅에 보통은 그 녹을 수 있는 폴리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 모델 도구들을 만들 때 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들은 3D 프린팅을 할 수 있는 재재로 세포를 그대로 사용하는 형태들입니다. 세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세포를 쏴서 그 이 3D 프린팅이 조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이것들이 조금 더 그 워킹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신장이나 심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상상을 해봅니다. 이렇게까지 줄기세포 치료나 세포 치료에 대해 영역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는 그 윤리의 문제점들이 그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자나 난자나 배아를 사용하는 경우들 생기고요. 그리고 생시세포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하는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의서를 잘 어떻게 받느냐, 그리고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리고 임상시험 또는 그 연구 성과에 대한 홍보 이런 문제들까지도 다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황우석 박사의 사건들도 지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 최근까지도 이런 윤리 문제들은 계속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 윤리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연구자들 생명윤리를 꼭 시켜라. 지침도 마련하고 제도도 정비하고 그리고 관련 전문가도 양성하라. 그 국제협력도 하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윤리 부분들이 그 하나의 한 축으로 그 자리매김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전문가 그룹들이 소수에 그치고 있다라는 측면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쪽 그 연구윤리 또는 생명윤리 측면으로도 진출하셔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구자에 대한 교육으로 이제는 뭐 다른 건 없죠. 학점으로 필수시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는 그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줄 때 그 이러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을 내지 않으면 연구비를 주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 수행에 대한 허가에 대한 조건, 필수 조건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것들은 연구 책임자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들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세상이 뭐 2, 3년 안에 굉장히 많이 바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연구비를 추가로 더 받으려면 또 교육을 받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이제 굳히지 않는 상태들은 만들어져 있죠. 뭐 다양한 교육 형태들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마다 그 연구윤리위원회 같은 것들을 두게 되어 있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체계적인 연구윤리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태여서 아마 내년쯤에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다면 연구 지침이나 SOP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연구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지침 형태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설 자료도 만들어서 교육도 담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들이 정부하고 연구재단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하고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도 이쪽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교육들이 이제는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정비들도 그동안 많이 됐습니다. 생명윤리 관련 부분들도 정비가 됐고요.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무조건 가동이 되어 있고 우리 학교에서도 병원 IRB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 IRB 두 가지가 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그 사람이나 윤리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 그 연구들을 할 때 당연하게 IRB의 승인 검토들을 꼭 받게 되어 있고 승인받지 않으면 논문도 못 낼 뿐만 아니라 그 연구의 윤리성들을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상식화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에 대한 부분들도 그 황우석 박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다양하게 진행됐습니다.
세습 복제를 뭐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난자 기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줄기세포 관련 문제, 그리고 남은 잉여배아에 대한 문제, 같은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지금은 거의 최강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걱정은 없는데, 오히려 이쪽 파트의 연구의 그 진척을 위해서 연구의 실효를 얻으려고 할 때 오히려 이 그 강한 정책들이 그 연구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어느 정도 수준에서 통제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 부분들 유연하게 대처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계속 그 과학 발전의 속도가 그 사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한 것들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고 있고요. 관련한 적절한 정책 대안들, 유연하게 할 것인가, 통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것도 있고, 발생할 때에는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법률적으로 어떻게 정비할 건가에 대한 측면들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현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시시각각 터지게 될 겁니다. 그 뭐 의료적인 치료 영역의 발전들 속도는 굉장히 빨리 가는데, 그리고 병원에서 그 윤리 문제에 대한 사고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을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씩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려면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쪽 부분의 전문가로 이제 커나가는 것도 하나의 그 길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나라에까지는 아직 아주 소규모의 대학원 과정들이 있지만 이것들도 아마 점차로 강화될 가능성들이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이나 언론 종사자에 대한 교육들도 굉장히 시급해졌죠. 그래서 초중에서는 인권에 대한 생명윤리 교육들을 하고 있고요. 교재들도 만들고 있고, 그 실제로 과학 전문, 의학 전문 기자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이쪽 파트의 길로 가서 제대로 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그 기사의 조회수에 그 관심을 가진 나머지 언론 보도에 대한 지침들을 어기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생기죠. 그 지식이 부족해서 생기기도 하고 알면서도 안 지키는 경우도 생겨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지켜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국제 간에 공동으로 이제 허용 범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보편 규범들로 가려고 지금 현재는 거의 그 협력 회의들, 협력 필요성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이 이제 진척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전체적인 세포 치료제에서 또는 재생의학에서 중요한 세포와 관련해 가지고 큰 아웃라인에 대한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재생의학에서 중요한 세포 중에 줄기세포가 갖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때 분화, 유니포텐트, 멀티포텐트, 플로리포텐트, 토티포텐트에 대한 분화에 대한 의미들, 그리고 유니포텐트를 플로리포텐트로 만들기 위한 그 역분화, 또 리프로그래밍, 그에 관련된 팩터들, 이것들에 대한 설명들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배아 줄기세포, 성체 줄기세포 갖는 장단점에 대한 간단한 비교들을 드렸죠. 다능성을 갖고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 그리고 멀티포텐트 능력에 대한 한계들이 있고, 윤리적인 문제는 조금 덜하지만 그 세포 숫자를 충분히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줄기세포에 관련한 여러 윤리 문제들에 대한 것들이 지금 어느 상황들까지 논의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기관의 IRB라고 하는 것들이 왜 자리매김했고, 그리고 연구를 할 때 왜 IRB 승인을 얻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들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면 과제로는 우리 대학의 그 연구 윤리와 관계돼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연구윤리센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 두 번째 영상을 마쳤고요. 이게 아마 내일 여러분들이 보게 될 텐데, 내일이 2020년 마지막 날입니다.
내년이 신축년 소해해라고 하더군요. 그 신축년을 맞이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길 바라고 연말에도 건강하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한 세포치료제와 관련해서 배아줄기세포, 성체줄기세포, 유도만능줄기세포라고 하는 세 가지 컨셉으로 각각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체의학 관련해서 한의학을 비롯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의학의 일원화에 대한 문제들까지 한 번쯤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